오늘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복으로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양의 공기는 권력의 방향에 따라 매일 그 온도를 달리했다. 그 중에서도 안동 김씨 가문의 외동딸 설화 씨는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다. 고결한 성품과 달빛을 머금은 듯한 미모는 장안의 화제였으나 그녀의 진가는 아버지를 도와 서책을 정리하고 국정의 흐름을 논할 정도의 명민함에 있었다. 하지만 권력의 무상함은 한여름 밤의 소나기보다 빨랐다. 아버지가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억울한 영모 누명을 쓰고 유배지에서 사약을 마시는 순간 설화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시집을 간 정판서 댁은 그야말로 기회주의자의 전형이었다. 아들 정서방이 설화의 미모에 반해 혼인을 간청할 때만 해도 우리 집안의 복덩이라며 손을 맞잡던 시어머니 박 씨는 친정이 몰락하자마자 서슬퍼런 칼날을 드러냈다. 어느 섣달 그문밤 뼈를 깎는 듯한 추위가 대지를 짓누르던 날이었다. 마당에는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였고 설화는 얇은 소복 차림으로 차가운 바닥에 꿇어앉아 있었다. 어디서 역적의 피가 흐르는 년이 감히 우리 가문의 조상님들께 절을 올리려 드느냐. 내 아비의 죄가 하늘을 찔러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판인데 너 하나 살려두는 것만으로도 우리 집안은 부처님 같은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시어머니 박 씨의 고함이 대청마루를 울렸다. 설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님, 지난 3년 동안 저는 이 집안의 종부로서 단 한 번도 소임을 게을리한 적이 없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보살피고 아버님과 서방님의 안위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서방님께서도 저의 진심을 아실 것 아닙니까? 하지만 굳게 닫힌 방문 너머 남편 정서방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이미 판서 댁의 새로운 혼처를 알아보고 있었다. 역적의 사위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출세의 길을 다시 열기 위해 그는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를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한 것이다. 당장 이 요물 같은 년을 끌어내라. 대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시어머니의 명령에 하인들이 달려들어 설화의 가녀린 팔을 잡아 끌었다. 속적삼 차림에 낡은 보따리 하나만을 손에 쥔 채 설화는 대문 밖 차가운 길바닥으로 밀쳐졌다. 3년의 헌신은 눈바닥에 뿌려진 한 줌의 재처럼 흩어졌다. 정서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혹여나 설화가 살아남아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까 두려웠던 그는 가신들을 불러 은밀히 명령했다. 저 여자를 산길로 유인의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라. 내 눈앞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란 말이다. 하인들은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설화의 뒤를 쫓았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두운 산길, 짐승의 울음소리만이 들리는 그곳에서 설화는 절벽 끝에 몰렸다. 아버님, 저도 이제 당신 곁으로 갑니다. 이 차가운 세상에 더는 미련이 없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으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거대한 바위 같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돌쇠였다. 설화가 어린 시절 길가에서 굶어 죽어가던 소년을 거두어 너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니 내 이름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라라며 따뜻한 약과와 밥을 주었던 그 소년. 돌쇠는 지난 10년 동안 아씨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되어 살아왔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느냐.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들. 돌쇠의 포효가 산을 울렸다.
칠척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괴력에 하인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돌쇠는 공포에 질린 설화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피눈물 같은 분노와 충심이 서려 있었다. 아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소인이 조금만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돌쇠의 거친 어깨를 잡았다. 돌쇠야, 너였구나. 아씨, 이제 양반의 법도니 예인이 하는 세상은 끝났습니다. 저들이 짐승이 되어 아씨를 버렸다면 저 또한 귀신이 되어 저들을 지옥으로 보내겠습니다. 소인을 믿으십시오. 아씨의 눈에서 흐른 눈물만큼 저들의 피눈물을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돌쇠는 설화를 등에 업었다. 그의 발걸음은 북쪽을 향했다. 그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20년에 걸친 거대한 복수국의 서막이었다. 눈보라 치는 한양을 뒤로하고 돌쇠와 설화가 도착한 곳은 조선의 북단 함경도 청진이었다. 그곳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명분보다 실리가 우선시되는 거친 땅이었다. 유배온 선비들의 한숨과 국경을 넘나드는 밀무역군들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인 그곳에서 돌쇠는 결심했다. 아씨, 단순히 칼을 휘둘러 그들의 목을 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목숨보다 아끼는 권력과 재물을 밑바닥부터 갉아먹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화는 비통함을 거두고 돌쇠의 스승이 되기로 했다. 낮에는 돌쇠가 부두에서 수백 킬로그램의 짐을 나르며 바닥 민심과 물류의 흐름을 몸소 익혔고, 밤에는 설화가 켜놓은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대학과 논어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손자병법을 익혔다. 설화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조정의 인맥 지도와 각 가문의 취약점이 적힌 비망록을 기억해내어 돌쇠에게 전수했다. 돌쇠는 천부적인 머리를 가졌으나 무엇보다도 사람의 욕망을 읽는 눈이 탁월했다. 그는 당시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 인삼의 효능은 신뢰하면서도 중간 상인들의 농간으로 인한 품질 불신이 깊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인삼을 단순히 파는 것이 아니라 품질을 보증하는 독특한 낙관인 흑룡 인장을 고안했다. 아씨, 신용은 곧 돈입니다. 저들은 이제 인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이름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청나라 상류층 사이에서 폐병이 유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설화는 과거 의서에서 읽은 지식을 동원해 조선의 흔한 도라지가 폐병에 특효가 있음을 조언했다. 돌쇠는 즉시 전국의 도라지를 매집했고 이를 약재로 가공하여 청나라에 막대한 이득을 남기고 팔아치웠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돌쇠의 거친 손은 장부를 넘기는 매끄러운 손이 되었으나 그 악력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북방의 모든 물동량을 장악한 거상 흑룡으로 거듭났고 설화는 상단의 모든 자금 흐름과 전국의 정보망을 총괄하는 지주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연약한 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국의 기생집과 주막에 정복군을 심어 정판서 가문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멸문기를 써내려갔다. 아씨, 이제 미끼를 던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판서의 아들 정서방은 여전히 투기에 미쳐 있고 그의 아비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같이 금괴를 쌓아두어야 하는 탐욕의 화신입니다. 제가 만든 거미줄에 그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북방의 차가운 바다를 넘어 탐욕으로 썩어가는 한양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다. 돌쇠와 설화는 마침내 정체를 숨기고 한양으로 잠입했다. 그들은 도성에서 가장 번화한 곳의 대규모 전당포이자
금융거점인 금성옥을 세웠다. 당시 정판서 가문은 표면적으로는 화려했으나 속은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정판서는 중앙정계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들에게 뿌릴 막대한 뇌물이 사시사철 필요했고, 그의 아들 정서방은 아내 설화를 버리고 얻은 세 장인이 실각하면서 급격한 갓의 기울기에 초조해하고 있었다. 설화는 철저히 배후에서 움직였다. 그녀는 정판서 가문이 운영하던 전국 비단 상점들의 장부를 입수하여 그들이 물건을 공급받는 루트를 하나씩 끊어놓았다. 동시에 돌쇠의 상단은 시장의 최고급 비단을 헐값에 풀어 정판서 가문이 상권이 스스로 고사하게 만들었다. 수익원이 마른 정서방은 결국 금성옥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 돌쇠는 얼굴에 깊은 갓을 눌러쓰고 정서방을 맞이했다. 날이 북방 청진 근처에 조정에 보고되지 않은 황금 광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독점권만 얻으신다면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물론 영상의 자리도 돈으로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먼 정서방은 그것이 돌쇠가 정밀하게 설계한 함정인 줄도 모르고 가문이 상징인 선산과 대대로 내려온 종태까지 담보로 잡아 거액의 돈을 빌렸다. 그는 그 돈을 광산 개발에 쏟아부었으나 사실 그 광산은 돌쇠가 미리 사둔 쓸모없는 돌산에 불과했다. 달이 차오르던 어느 날 밤 약속한 채무 상환 기일이 지났다.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고 정서방은 한 푼의 금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전당포를 다시 찾았다. 제발 기한을 조금만 늘려주시오. 곧 광산에서 금맥이 터질 것이오. 그때 장막 뒤에서 차가운 웃음소리와 함께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갓을 벗은 사내의 얼굴을 본 정서방은 숨이 멎는 듯 했다. 20년 전 자신이 짐승처럼 부리다 죽이려 했던 머슴 돌쇠였다. 광산이라니요, 나리. 그 광산은 처음부터 당신의 무덤이 될 돌덩어리였습니다. 당신의 탐욕이 스스로 목을 죄는 밧줄을 꼰 것이지요. 돌쇠의 눈빛은 한여름의 서리보다 차가웠다. 정서방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내 놈이 어찌 살아있는 것이냐. 당신이 버린 것은 아시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천륜을 버렸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돌쇠는 압류 문서를 정서방의 얼굴에 던졌다. 이제 정판서 가문의 모든 영광은 종이 조각이 되어 돌쇠와 설화의 소나기로 넘어왔다. 한양 도성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으나 정판서 가문의 대문 앞은 폭풍 전야의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20년 전 소복 차림으로 눈보라 속에 내던져졌던 설화 아씨가 다시 그 문 앞에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홀몸이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조선 팔도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흑룡 상단의 정예 가신들과 서슬 퍼런 기세의 돌쇠가 버티고 서 있었다. 문을 열어라. 이 집의 진짜 주인이 오셨다. 돌쇠의 포효와 같은 외침에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대문이 힘없이 밀려나갔다. 집 앞마당은 아수라장이었다. 이미 전당포 금성옥의 압류 대자보가 기둥마다 붙어 있었고 정판서와 그 일가족은 사색이 된 채 대청마루에 모여 있었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느냐. 관가에 연락해 이 무도한 상놈들을 당장 옥에 가두리라. 정판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호통을 쳤으나 설화는 우아하면서도 서늘한 걸음걸이로 그에게 다가갔다. 아버님, 아니 정대감. 관가에 연락하시려거든 먼저 이 장부부터 해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설화가 소매 안에서 꺼내 던진 것은 정판서가 지난 수년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의 실세들에게 뿌린 뇌물 내역이 상세히 적힌 비밀 장부였다. 이 장부의 원본은 이미 암행어사의 손을 거쳐 대궐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그 권력의 동아줄이 이제 당신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었음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시어머니 박 씨는 미친 사람처럼 설화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돌쇠의 차가운 시선 한 번에 얼어붙고 말았다. 설화는 박 씨를 똑바로 응시하며 한자 한자 내뱉었다. 20년 전 당신은 역적의 피가 흐른다며 저를 눈구덩이에 버리셨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진짜 역적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광산 투기나 일삼고 뇌물을 상납한 당신들입니다. 오늘 이 시각부로 이 저택과 가문의 모든 전답은 저 김설화의 소유임을 선포합니다. 정서방은 마당 구석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이럴 리가 없어. 그 광산이 금광이라고 했단 말이다. 돌쇠는 그에게 다가가 멱살을 움켜쥐고 들어올렸다. 날이 당신이 꿈꾸던 금광은 아씨의 눈물로 만든 신기루였습니다. 당신이 아씨를 버린 그날 당신의 가문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정판서 일가를 포박하기 시작했다. 한때 도성을 호령하던 명문가는 순식간에 죄인의 집안으로 전락했다. 설화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입었던 소복 대신 가장 화려하고 당당한 비단옷을 입고 저택의 중심에 섰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몰락한 가문의 잔해 위에 새로 피어난 상황이었다. 정판서 가문의 멸문은 시작에 불과했다. 설화와 돌쇠가 진정으로 노리는 몸통은 따로 있었다. 정판서를 사주하여 설화의 아버지를 영모로 몰아넣고 그 대가로 정승의 자리에 오른 당대 최고의 권력자 김대감이었다. 김대감은 정판서의 몰락 소식을 듣고 즉시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치부를 아는 돌쇠와 설화를 제거하기 위해 비밀리에 자객들을 고용했다. 깊은 밤 한양 근교의 설화가 머무는 별채에 검은 그림자들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방비한 여인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돌쇠의 칼날이었다. 쥐새끼들이 드디어 굴 밖으로 나왔구나. 돌쇠는 혼자서 수십 명의 자객을 상대했다. 그의 검술은 정교한 무예가 아니었다. 북방의 거친 들판에서 짐승들과 싸우며 익힌 오로지 살아남기 위한 살수였다. 칼이 부러지면 주먹으로, 주먹이 으스러지면 이빨로라도 적을 물어뜯는 돌쇠의 기세에 자객들은 공포에 질려 퇴각했다. 그 시각 설화는 궁궐 내부의 인맥을 움직여 김대감을 압박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심에 타오르는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김대감이 관리하던 국가 비상국 비축분이 대규모로 빼돌려져 청나라와의 밀무역에 사용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쥐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왕실의 근간을 흔드는 대역죄였다. 설화는 김대감에게 사람을 보내 최후 통첩을 전했다. 내일 아침까지 스스로 의금부로 가서 죄를 자백하신다면 가문이 어린 자식들의 목숨만은 보전해 주겠노라. 김대감은 코웃음을 쳤으나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집 앞에 쌓인 상자들을 보고 경악했다. 그 상자들 안에는 그가 밀무역을 위해 준비했던 금괴 대신 그가 죽이라 명했던 자객들의 피 묻은 검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돌쇠의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아씨의 명령이다. 죽음으로 사죄하라. 결국 김대감은 추국장에 끌려나갔고
설화의 아버지가 누명을 썼던 그날의 진실이 천하에 공개되었다. 임금은 설화의 영민함과 충심을 높이 사 그녀의 가문을 복권시키고 정경 부인의 교지를 내렸다. 20년 동안 응어리졌던 피눈물이 마침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복수의 끝에서 돌쇠는 조용히 짐을 쌌다. 아씨, 이제 아씨는 다시 고귀한 신분이 되셨습니다. 천한 머슴놈이 곁에 있으면 아씨의 명예에 흠이 갈 것입니다. 소인은 이제 다시 북방의 바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설화는 떠나려는 돌쇠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20년 전 그를 거두었던 그때처럼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한양을 피로 물들였던 복수의 소용돌이가 잦아들고 도성에는 평화로운 봄바람이 불어왔다. 김대감의 처형과 정판서 일가의 유배로 모든 원한은 씻겼고 설화 아씨의 아버지인 김대감의 위패는 종묘와 사당에 다시금 당당히 모셔졌다. 임금은 설화의 지략과 절개를 높이 사정경 부인의 칭호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일궈낸 상단의 유통망을 관장할 권한까지 암묵적으로 승인했다. 명실상부한 한양의 상황이자 조선의 여걸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영광의 정점에서 돌쇠는 자신의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복수가 끝난 저녁, 그는 자신이 20년 전 아씨의 집에서 처음 입었던 것과 비슷한 소박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자신이 모은 막대한 재산과 상단의 인장들을 모두 서탁 위에 정갈하게 놓아두었다. 그리고 달빛이 고요하게 비치는 설화의 처소 앞으로 다가가 마지막 큰절을 올렸다. 아씨, 소인의 소임은 여기까지인 듯 싶습니다.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으셨고 이제 아씨를 위협할 그림자는 이 땅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천한 머슴놈이 곁에 머무는 것은 아씨의 찬란한 앞날에 누가 될 뿐입니다. 소인은 이제 이름 없는 바람이 되어 북방으로 돌아가 아씨의 무병장수만을 빌겠습니다. 방 안에서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돌쇠가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대문을 나서려던 찰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설화가 뛰어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20년 전 돌쇠에게 처음 건넸던 것과 같은 모양의 작은 약과 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돌쇠야, 멈추어라. 너는 어찌하여 20년이 지나도록 이리도 미련하단 말이냐. 설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누가 너를 머슴이라 부르느냐? 누가 너를 천하다 하느냐? 흑룡 상단의 주인이며 내 목숨을 구하고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씻어준 이 나라 최고의 지략가가 바로 너다. 내가 없는 영광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소인은 그저 아씨의 그림자로 살기로 맹세한 몸입니다. 그림자가 빛을 가려서는 안 되는 법이지요. 설화는 돌쇠에게 다가가 그의 거칠고 흉터투성이인 손을 꽉 잡았다. 그림자가 없다면 빛 또한 존재할 수 없다. 내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듯 이제는 내가 너를 한 사내로 곁에 두려 한다. 이것은 아씨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한 여인으로서의 간청이다. 너의 삶을 살라 하지 않았느냐? 나의 곁을 지키는 것이 바로 너의 삶이고 나의 행복이다. 돌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칠척 거구의 사내가 아이처럼 어깨를 들먹이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지켰던 것은 아씨의 신분이 아니라 자신을 유일하게 인간으로 보아주었던 그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한양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정경부인 김씨가 이끄는 거대 상단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최고의 책사가 하나 있는데 그는 항상 아씨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백성들을 위한 구율 사업과 교육에 앞장선다는 내용이었다. 두 사람은 신분이라는 허울뿐인 벽을 허물고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은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 대신 상단의 막대한 부를 이용해 전국의 기근을 막고 억울한 백성들이 없도록 법률을 상담해주는 민초의 성체를 세웠다. 설화는 그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쳤고 돌쇠는 세상의 이치를 읽는 법을 전수했다. 세월이 흘러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았을 때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눈보라 치던 산길을 다시 찾았다. 이제 그곳은 거친 절벽이 아니라 만개한 꽃들이 향기를 내뿜는 아름다운 언덕이 되어 있었다. 돌쇠야, 후회하지 않느냐? 나 때문에 평생을 전쟁터 같은 상계에서 보낸 것을. 돌쇠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설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씨, 소인의 삶은 그날 약과를 주시며 너는 사람이다라고 불러주셨을 때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은 소인에게 덤으로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낙화는 졌으나 그 자리에는 더 크고 단단한 열매가 맺혔다. 소박맞고 쫓겨났던 여인이 조선의 경제를 움직이는 상황이 되고 그녀를 지킨 머슴이 전설적인 지략가가 된 이 이야기는 진정한 귀함은 핏줄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자 하는 고귀한 마음에 있음을 증명하며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졌다.